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5 들어갈 차례입니다. 고대 마지막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문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삼국을 거쳐서 남북 시대 정치사를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기의 사회와 문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교과서는 23쪽에서 35쪽, 오, 대담한 쪽이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크게 보세요. 그뭐 하나 세세하게 다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사회였구나. 느끼고 넘어가는 거. 역사는 느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라 골품제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유교, 불교, 도교 사상 3종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관련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를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예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분제, 사회적으로 신분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 종교와 사상, 그다음에 통일신라 말 상황 이렇게 크게 네 개 파트로 한번 살펴보죠. 자, 신분제는 고대 귀족, 그 밑에 평민, 그다음 천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임에 나오는 주로 이제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신라에는 귀족들 사이에 다시 이제 또 신분제가 있었는데 등급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골품제입니다. 골, 뼈 골자고 품은 품질할 때 그 품자예요. 뼈에도 품질이 있다. 그런 제도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성골이 가장 높아요. 성골. 오로지 왕은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진골. 귀족 중에 대빵이죠. 그래도 진골은 꽤 대우가 괜찮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육두품은 굉장히 실력이 출중한데 이 승진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1두품, 3두품까지는 거의 뭐 귀족이긴 처음에는 귀족이었는데 거의 뭐 평민처럼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세요. 관등은 공무원 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1급 공무원에서 17급 공무원까지 있었다. 그런데 요새는 열심히 일하고 시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쭉쭉쭉 공무원도 승진을 할 수 있는데 골품제 아래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6두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6급 공무원인 아참까지밖에 승진을 할 수 없었다. 4두품은 더 암담합니다. 12급 공무원까지밖에 못 가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 육두품 세력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거 하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경제 정책입니다. 철제 농기구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생산력이 늘게 되고요. 사람보다 소가 힘이 세죠. 그래서 소를 이 밭 가는데 이용을 합니다.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우경이라고 하는데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이 우경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해요. 언제? 삼국시대. 자, 구구려에는 진대법이라는 사회복지제도가 있었는데 봄에 쌀이 다 떨어졌을 때 국가에서 쌀을 빌려줘요. 굶어 죽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은 아주 싼 이자로 다시 백성들한테 갚아라고 했던 제도입니다. 요새로 치면은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신라 촌락 문서가 남아 있는데 교과서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보고 오세요. 거기 신라 촌락 문서가 말 그대로 신라 촌락을 기록해 놓은 문서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일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뭐 이제 파악을 해 놓은 거예요. 인구도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기록을 했다는 것은 뭔가 써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기록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종교와 사상.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억납니까? 애니미즘, 그다음에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렇게 이제 원시 종교가 등장을 했다가 청동기 시대에 이제 계급, 지배 세력, 피지배 세력이 생기면서 천신 신앙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야. 천손 사상이라고도 하고 천신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왕인 지배층인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늘하고 대화하는 거는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자, 가끔씩 우리가 하늘과 대화를 할 거야. 잘 봐. 이게 바로 제천 행사입니다. 제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다. 이런 얘기예요. 몇 가지 있었죠. 고구려에는 동맹이 있었고 부여에는 그렇죠. 영고가 있었죠. 동해에는 뭐라고요? 아, 그렇죠. 무천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삼안에는 수린날 계절제. 이름이 조금씩 다 다를 뿐인데 공통점은 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였다. 이런 얘기고요. 삼국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고급 종교인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불교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불교 처음에는 왕실과 귀족들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려에는 소수림왕, 그다음에 신라에는 뭐 버풍왕 이렇게 이제 왕의 업적 중에 하나로 불교 수용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왕실이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특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차돈의 순교 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반발도 있었는데 결국은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도 이 불교가 퍼지게 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두 스님이 바로 그림에 있는 이 두 스님입니다. 누군지 혹시 찾을 수 있습니까? 누굴까요? 무덤가 옆에서 한 사람은 자고 있고 한 사람은 자다가 깨가지고 지금 바가지에 물을 먹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바가지에 눈, 코, 입이 뚫려 있어요. 그죠? 해골 바가지 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화 알고 있습니까? 바로 원효죠, 원효. 원효와 의상입니다. 두 사람이 절친이고 이때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도중에 목이 말라 날이 진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되는데 너무 목이 말랐던 원효가 밤에 깜깜한데 깨가지고 목말라 목말라 I'm thirsty 이러면서 여기저기 찾아가 다니다가 바가지에 물이 있네 이게 웬 꿀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벌컥벌컥 먹고 잠이 들었어요. 이게 다음날 이제 날이 밝고 아침이 돼서 목말라 아까 어젯밤에 내가 먹던 그 바가지 어딨어 하면서 딱 봤더니 이게 웬 것. 해골 바가지, 해골 바가지. 그때부터 막 갑자기 역해지면서 막 했겠죠. 엄청 이제 토하고.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구나. 그래서 나는 유학 안 가도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 의상은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효와 의상 이야기. 원효는 이제 모든 걸 좀 이렇게 통합하자. 화쟁 사상이 핵심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미타시나 누구나 이제 아미타불을 외치면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이제 주로 이제 백성들 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파괴를 하죠. 말하자면 이제 스님인데 스님 원래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막 아들까지 막 낳고 거의 뭐 평민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이 스님이 좀 우리랑 비슷하구나. 불교 괜찮은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의상은 이제 화엄 사상으로 유명하고 의상은 주로 당나라 유학 갔다 와서 여기저기다 절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불교를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왕실과 귀족이 불교를 받아들였던 가장 큰 목적은 왕권 강화에 굉장히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유리했고 신분제를 정당화하죠. 네가 지금 천민인 이유는 전생에 업이 많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정당화하는데 또 이제 활용되기도 합니다. 후국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신라에서 만들어진 불국사. 발해에서는 이불병좌상이 굉장히 유명하고 한때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불, 부처 불. 두 명의 부처님이 여기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나란히 있죠? 나란히 병자입니다. 나란히 병자. 어떻게 해서요? 서 있습니까? 아니요. 앉아 있죠. 앉을 좌자입니다.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는 조각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불병좌상. 발의 유물과 관련해서 가끔 등장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유학. 불교는 주로 종교적인 의미, 유학은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고구려에서는 태학과 경당을 학교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유학 교육을 시키고요. 백제에서는 5개의 경전, 유교 경전에 이 통달한 박사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이렇게 박사님 하듯이 이 박사의 유래가 이제 백제라는 얘기예요. 박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라의 임신서기석이라는 아주 유명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돌멩이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여기를 이제 해독을 해보니까 임신년에 두 신라 청년이 약속을 한 내용을 새긴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책상에다 이렇게 막 칼로 막 예전에 막 파고 그랬었는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열공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자. 어떤 공부를 먼저 할까? 유학 공부를 하자. 약속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 돌이 바로 임신서기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라에도 유학 교육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문왕이 만들었던 국학, 그다음에 국학의 졸업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독서 3품과입니다. 3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책 얼마나 읽었는가, 적당히 읽었는가, 그다음에 안 읽었는가. 그 등급을 매겨서 이제 나중에 관리로 임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일종의 졸업시험입니다. 국학의 졸업시험, 독서 3품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해에도 있었어요. 발해에도 주자감이라는 유학 교육기관이 있었구나. 다 유학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교입니다. 도교. 고구려의 이 무덤에 벽면이 있죠. 벽면. 이렇게 교실 정도 사이즈 되는 이제 무덤에
이 벽면이 사각형이니까 네 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 이제 북쪽에 좌청룡 우백호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저기 들어본 적 있나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북쪽 벽에는 요 현무 그리기. 남쪽에는 주작. 그다음에 좌청룡이니까 서쪽이 되겠죠. 청룡. 그다음에 이제 백호. 이렇게 사면에다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방위신이죠. 동서남북을 지켜주는 신. 이 개념이 바로 도교의 개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백제에는 아주 유명한 금동대양로. 요게 이제 도교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된 거예요. 도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신선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막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산수문이 벽돌. 신선이 산다고 알려져 있는 그 산, 그다음에 물가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벽돌입니다. 산수, 산과 물이죠. 문이 벽돌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례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종교와 사상에서 불교스러운 것들, 유교스러운 것들, 그다음에 도교스러운 것들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통일신라 말 상황이 어땠는가? 녹록지 않습니다. 통일신라 말에는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육두품 세력들이 소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노급이 다시 부활하면서 이제 귀족들의 이 세력 기반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농민들이 가장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죠?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왕창 걷어버리고 흉년 지고 막 이러니까 농민들 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아주 힘이 센 호족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호족, 영웅, 호걸 할 때 그 호자입니다. 힘이 센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진골 귀족들로부터 소외됐던 이 육두품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선종불교가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땅에도 기운이 있고 지금 경주 땅은 기운이 쇠퇴했다. 뭐 이런 설, 풍수지리설이죠. 땅에도 기운이 있다. 풍수지리설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방에 힘 있는 호족들이 성장하죠. 신라 왕실의 말을 안 듣겠죠. 지금 신라 왕실에서 밀려난 육두품 불만이 있죠. 이 둘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으면 누구나 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선종불교의 영향. 자, 지금 경주의 기력은 쇠퇴했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호족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이야말로 지금 이 풍수지리적으로 세력이 강한 그런 기운을 받고 있다. 우리도 한번 나라 만들어 보세라는 이제 그러면서 후삼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후고구려, 궁예가 세웠죠. 후백제, 견훤이 세웠죠. 다시 세계로 쪼개집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후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다시 누가 통일하느냐? 바로 후고구려 출신인 태조 왕건이 고려로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